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계학 4주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요. 진도를 좀 늦게 나갔어요. 지난 시간에 연속 확률 분포까지는 끝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드디어 필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내용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동영상 강의하면은 원래 강의보다는 좀 적게 해주는 게 예의인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는 언제든지 1.2배로 빨리 해놓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미 고등학교 때 많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1.5배로도 듣고 2배로도 듣고,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빠른 강의 캐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고 조금 이제 주저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몇 명 학생들에게 저랑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댓글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도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좀 가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주 공평하게 가나다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서 아마 언제까지 이 동영상 강의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 강의가 지속되는 동안 몇 분은 저랑 댓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두 번째 차시에서는 4주차 두 번주 차시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확률 분포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확률을 가지는 어떤 경우의 수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나올 확률들이 1분의 6부터 쭉 1분의 6까지 해놓는 이 분포, 이게 바로 확률 분포예요. 즉, 개별 확률 값들의 모두 한 분포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분포는 언제나 합이 얼마다?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확률 분포의 합은 1. 확률 분포는 무슨 얘기다? 관찰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던지면은 당연히 관찰될 수 있는 값들은 1에서 6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고, 이것들의 모두 합을 더하면은 100%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산 변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요. 연속 변수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연속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점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학점을 대부분 소수점 두 자리에서 끊긴 하지만, 사실 제대로 하려면 소수점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3.42가 내 학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제대로 계산할 때 이게 3.42가 아니라 3.417896321 등등등 끝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연속 변수란 것은 기본적으로 값과 값 사이에 무한한 값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값이 발견될 확률을 계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경우의 수가 다시 발견되는 것이 매우 드물고 어렵기 때문이죠. 가령 우리 사회통계학에 지금 6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65명의 학생 가운데 동일한 학점을 받은 학생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는 지난 시간에 봤던 이산 확률 분포와는 달리 어떤 특정한 값을 발견될 확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들 사이에 값들이 발견될 확률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probabilities assigned to interval, 구간이죠. 구간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No probability for specific value. 어떤 특정한 값.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수강생 가운데 학점이 3.42인 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3.42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값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한 값에 어떤 확률을 부과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a group of probability distribution, 일전에 그룹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무스, 부드럽고 연속적인 커브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아까 이산확률 분포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1부터 6까지 1분의 6이 똑같은 1분의 6이 똑같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지고 여기서의 확률은 probability는 area under curve, 즉 확률 이 선 밑에 있는 영역이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죠. P 어떤 특정한 값이 일어날 확률의 합은 얼마다? 자, 곽유민 학생. 어떤 특정한 값들이 발생할 확률들의 모든 합은 얼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1이죠. 1입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값들이 이 밑에 있는 모든 영역의 합은 얼마일까요? 이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렇게 블렌드 된 부분, 검은 부분의 크기가 확률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확률의 크기의 합은 그러면 당연히 1이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건 내지는 우리가 뭐 담대하게 이렇게 크게 그리건 어떻게 그리건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모든 확률의 크기는 다 하나 1이에요. 왜?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여러분, 금빛 주사위로 던져도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문방구에서 사는 1,000원짜리 주사위로 던져도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확률의 분포가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연속 확률 분포도 확률의 합은 어떻게 된다? 네, 1이다. 그거를 알아주도록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most important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continuous variables is the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를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로 우리는 공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규 분포부터는 이제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 정규 분포부터 레알 통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정규 분포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교과서의 설명을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해드리면요. Most important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가장 중요한 연속 확률 분포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theoretical, empirical distribution. 이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분포긴 해요. 제가 좀 말을 좀 표현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정말 똑같이 노멀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적으로 발견되긴 하지만 이건 조금 더 theoretical,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확률 분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냐, 발견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뭘 할 거다? CLT를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CLT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해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 있어야만 CLT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뭐에 의해서 특징이 주어지냐? 민, 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게 뭐죠? 파이, 그죠? 이게 세타인가요? 이게 제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파이, 뮤랑 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 세타인지 제가 저 로마자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따라서 중심과 퍼진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 시메트릭. 우리나라 말로 좌, 우,
대칭이고요. 벨 쉐이프드 종 모양 이런 거죠. 종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가니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번 학기에 이 그림을 아마 500번 이상 그릴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 배울 동안에 매번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좌우대칭이란 말은 뭐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가운데에 있는 뭐? 민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과연 얼만큼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자꾸 이게 옷에 걸려서 이게 나오네요. 이게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펜만 되지만 이거는 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별게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펜을 볼 때 자, 1번 분포가 있어요. 1번 분포가 있고요. 2번 분포가 있어요. 1번이랑 2번은 M1 equal M2예요. 무슨 얘기냐? 1번과 2번의 평균은 똑같다고 봐요.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근데 모양은 다르죠. 그럼 첫 번째 문제 1번과 2번의 각각의 전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합은 얼마일까요? 각각의. 김가영 학생, 각각의 1번 확률 분포와 2번 확률 분포의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합들은 얼마일까요? 각각 1이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 확률 분포의 합은 1이에요. 이건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모양이 어떻게 됐건 확률 분포의 합은 1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분포는 다를 수가 있어요. 즉 2번 아래에 있는 영역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1로 규정하고요. 1번 아래에 있는 영역의 크기도 이론적으로 1로 규정해요. 하지만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S1과 S2,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 가운데 어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더 클까요, 여러분? 김보현 학생, 1번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클까요? 2번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클까요? 자, 하나, 둘, 셋. 2번이 크겠죠. 어떤 학생들은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 양반 뭐 이거 대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간단한 거 얘기하고 있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저걸 왜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을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챕터 4, 5, 6, 7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지만 쉽게 표현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즉 1번 그림이 눈에 보이고 2번 그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의 표준 편차가 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값을 볼까요? 자, 어떤 특정한 A라는 값이 있는데 A보다 큰 값의 정도가 1번인 경우는 이 정도고요. 2번인 경우는 이 정도죠. 즉 표준 편차의 공식에 따르면은 이렇게 돼 있죠. y바 빼기 yi 제곱을 n-1로 했을 때 그러면 요 분모와 분자의 값에서 분자의 값이 커지면은 뭐가 커진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커지는데 분자의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평균위에서 개별 값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같다고 해서 안 같다고 그랬어요. 같죠? 얘가 같기 때문에 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으면은 즉 1번보다는 2번일 때 어떻게 된다? 표준 편차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그림이 없어도요. 두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할 때 평균이 같다고 비교하면은 표준 편차가 큰 분포는 전체 확률의 값은 표준 편차가 작은 값보다 크다 작다? 똑같죠. 확률의 합은 여러분 똑같아요. 하지만 두 개의 정규 분포를 비교했을 때 하나의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가 다른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은 평균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덜 뾰족한 모습을 보이죠. 덜 뾰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평균에서 먼 값들이 발견될 확률이 그만큼 크다. 그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을 4장부터 7장까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요거를 알아야만 T점수, P밸류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T점수랑 P밸류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probability within any particular number of standard deviation is same for all normal distribution. 왜냐면 normal distribution은 이론적으로 이 크기가 모두 똑같다고 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값에서 특정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큰 값이 발견되면은 그 값은 언제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표가 나와 있거든요. 자, 592쪽에 나와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큰 값이나 작은 값이 발견된 확률을 이미 통계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 놓았어요. 어떻게 계산해 놨다? 요 다음 페이지인가요? 네. 요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 놨어요. 네, 저도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스킵해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592쪽에 있는 표를 사용해서 특정한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나왔을 때 얼만큼의 확률 분포가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연습 문제를 가지고 풀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즉 면적 이렇게 면적을 그리면은요 이 면적은 뭐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값들이 발견될 확률이죠. 이 값이 얼마다? 0.95. 다르게 표현하면은 95%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겠지만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시면 돼요. 이 뒤에 책 뒤에 나와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나중에 아마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은 이런 표를 가지고 할 텐데 이 표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요 다음 요거까지 하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실제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때 어떤 값이 얼마나 멀리 내지는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표준 점수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 영어로 Z-score라고 얘기하는데 Z-score represents number of standard deviation. 즉 얼만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표준 점수죠. 어디서부터? falls from the mean. 그러니까 이 공식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y는 개별값이죠. 뮤는 평균이에요. 세타가 이 세타일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죠. 어디 표준 편차죠. 이거는 뭐냐?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개별값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죠. 만약에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똑같아요. 같으면은 위랑 아래 똑같으면 1이죠. 1이면 무슨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값이 평균으로부터 1 표준 편차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값이 2예요.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given z-score, we can calculate the probabilities above, below z-score even if we do have no information of mu or theta. 즉 평균이나 표준 편차의 값이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표준 점수 값만 알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가 2예요. 2라고 하면은 쉽게 표현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2. 이쪽이 있을 수도 있고 2. 이쪽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은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값이 발견된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이 표를 이용해서. 통계학자들이 이미 계산해 놓은 이 표예요. 이 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표준 점수를 안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표준 점수를 알았을 때 표준 점수가 1이에요. 즉 1은 무슨 얘기냐? 평균에서 개별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니까 1이라는 거죠. 즉 요 g가 얼만큼 평균에서 얼만큼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 G스코어를 1.0을 여기서 쭉 찾아보는 거예요. 1.0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1.0에 우리 1.0이니까 요 값을 찾는 거예요. 0.1587. 그럼 0.1587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 위에 이 shaded area 요 크기가 0.1587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표준 점수 1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은 얼마다? 0.1587 다르게 표현하면 15.87%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도 할 수 있죠. 이 오른쪽 shaded area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0.025예요. 0.025예요. 즉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지점수보다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0.025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특정한 값보다 발견될 확률이 큰 값이 발견될 확률이 0.025면은 이 값보다 작은 값이 발견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확률의 합은 얼마라 그랬죠? 김상범 학생, 확률의 합은 언제나 얼마라 그랬죠?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특정한 값이 발견될 확률을 0.025라고 하면은 발견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된다? 1에서 그걸 빼면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1에서 저 값을 뺐을 때 0.975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자연스럽게 0.75라고 답이 나온 학생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학생은 배우 적겠지만 여기에서 0.75로 답이 나오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영상을 끄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네, 이거는 정말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시그마 정도 모르는 거, 컨비네이션 모르는 거는 제가 예의상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 빼기 0.025를 0.75로 계산하는 학생은 정말로 한번 동영상을 끄고 차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을 들었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충분히 반성이 됐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돌아오셨죠? 반성을 하고 돌아오셨으면은 일단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19학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 표준 점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자, 이건 2019년도 여러분들이 봤었던 그 사회 과목의 어떤 수능 점수를 자, 중간에 좀 끊긴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끊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2019년에 치른 사회 과목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사회 과목에 그 표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다 해봤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원점수 50점 만점에 표준 편차를 10으로 정해놓고요. 나와 있는 그룹의 평균과 표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표준 점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자, y 빼기 mu 나누기 시그마. 이게 아마 시그마인 것 같아요. 즉, 평균에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전혀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과연 표준 편차는 근데 모르다? 이거는 10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표준 편차는 10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10으로 고정을 시켜놨으면은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뭐?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얼마냐? 65점과 64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65점과) 64점에 맞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한동안 안 나왔었네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선택하는, 상대적으로 일부만 선택하는 경제 같은 경우는 69점을 맞게 되어 있어요. 69점을 맞으면은 경제에서는 만점자 표준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통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단은 표준 편차를 일단은 학력고사에서는 아니 수능에서는 죄송해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수능에서는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쉽게 표현해서 평균이 그만큼 낮았다는 의미죠. 평균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를 잘 본 학생들이 그만큼 더 덕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이 낮았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평균이 낮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평균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평균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언제나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극단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체 분포를 다 보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지리나 사회문화에 비해서 평균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분포가 굉장히 널리 분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분포가 널리 분포가 되어 있어야만 그만큼 평균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가 있는데 똑같이 어떤 분포에서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도 경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점수업으로 6점 차이예요. 그다음에 생윤과 가지고도 6점 차이죠. 그러면은 세계지리와 생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지리와 생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점수가 오밀조밀 모여있다는 얘기죠. 오밀조밀 모여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어도 나의 잘함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경제 같은 경우는 점수가 오밀조밀 모여있지 않고 점수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잘함이 충분히 부각이 된다는 점이죠. 다만 이제 사견을 더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내가 본 경제의 점수 중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절대 원점수밖에 없죠. 원점수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 점수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왜? 어떤 학생들이 경제를 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때 다르고 과연 내가 보는 경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 2를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2를 공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령 경제학과를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혹은 사회학과를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경제학과가 경제를 듣고 사회학과가 사회문화를 들어야 된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모로 연결되어 있고, 만약에 사회학과 학생들 가운데서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그거 가지고 큰 문제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학이 사회문화랑 연결성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한국지리나 세계지를 공부하는 것이 사회의 지리적 분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 나와 있는 불평등이나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의 현상이 나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나 세계사, 혹은 사회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가운데 하나인 법이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법과 정치를 들어도 우리 사회학과를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과와 달리 문과는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를 두는 것이 얼만큼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심은 가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절대 점수로 한다 그러면은 이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다만 저의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은요. 죄송해요. 저의 그냥 추론은 뭐냐면은, 이 경제 같은 경우는 이때 제 생각에는 문제를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걱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원을 안 했 거를 너무나도 경제 관련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를 좀 문제를 쉽게 출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쉽게 출제한 거는 경제를 준비한 학생들에만 쉬운 거지, 여전히 경제를 그냥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점수를 잘 맞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려운 문항, 틀릴 만한 한두 문항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만점을 맞아버린 거죠. 근데 어차피 그 한두 문항 말고도 다른 문항도 틀린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비슷한 평균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문제가 쉬우면 덕을 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거고요. 뭐 저의 추론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만 이렇게 확 튀어게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조금 쉬웠다. 물론 이때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고 정당한 선택이니까요. 다만 그 해에 운 좋게 경제가 좀 문제가 쉽게 나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시.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연속 문제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What is probability falling between mu plus minus 1.5 sigma?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1.5, 이쪽 1.5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1점으로 봐야겠죠? 이 1점으로 보면은 여기에 0.0668이에요. 대략 보면 0.067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다?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네요. 이 1.5보다 큰 거는 0.067이에요. 그럼 언제나 어떻게 돼 있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0.067이죠. 그럼 이걸 두 개를 곱하고 하면은 이 가운데 이쪽의 쉐이디드 에리어와 이 두 쪽의 쉐이디드 에리어를 더한 합이 얼마다? 0.1336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영역 What is probability falling between plus minus 1.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요 가운데의 크기니까 요거는 0.87 다르게 표현하면은 8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강의 노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사실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똑같은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의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표준화 시켰다는 거죠. 즉 표준화 시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든지 이 값을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의 개념으로 표준화 시켰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볼까요?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자 우리가 평균이 50점이고 만약에 70점 맞은 학생이 7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얼마냐라는 문제가 아까 제가 풀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 편차가 만약에 10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70에서 50을 뺀 다음에 이걸 10으로 나누면은 이것이 2가 되는 거죠. 요것이 G스코어예요. 이거 G스코어가 2가 얼마였죠? 한번 볼까요? 0.0228이죠. 0.023쯤 되겠네요. 0.023쯤 되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평균이 50이고 얘가 70이면은 얘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은 0.023 다르게 표현하면은 2.3%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50점 만점에 70점이 넘어간 사람이 확률은 2.3%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8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넘어간 사람의 확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50점 이상에 70점 이상 넘어간 확률과 80점, 50점 평균일 때 70점 이상, 80점 평균일 때 90점 이상. 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90일 때 요거를 하면은 헷갈린다기보다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는 쉽게 표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if its values are converted to z-scores by subtracting the mean and divided by the standard deviation. 만약에 이거를 평균만큼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눈다는 것. 무슨 얘기냐? 50이 평균이고 70이 우리가 알고 싶은 70 값이면은 70보다 큰 값을 알고 싶으면은 평균만큼 빼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50, 7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만큼을 빼고 그거를 어떻게? 표준 편차만큼 나누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0과 2가 되겠죠. 어떻게? 평균만큼 빼고 어떻게? 표준 편차만큼 나누어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숫자를 뭘로 전환시키냐? 네, G스코어로 전환시키는 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쓰는 거냐?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쓰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쓰는 개념은 뭐냐면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개별 값들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화해서 보여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곧 뭐에 적용된다? 중심 극한 정리해서 우리가 4천만에서 1000명짜리 샘플을 한번 뽑아봤는데 이 1000명짜리 샘플의 특징이 얼만큼
아니, 1000명짜리 샘플의 특성,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비율이 모수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4.4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표집 분포가 나오는데요. 이제 시간상 제가 오늘은 4장을 이번 주에는 다 못 끝낼 것 같고 4장의 요 내용만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5주차에 4.4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중에서 4.4가 시작하는 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쪽을 보세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과연 센트럴 리밋 티오렘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5주차에서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4천만에서 1000명의 샘플을 뽑는다 그랬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모집단은 1, 2, 3, 4, 5, 6, 6개밖에 없다고 생각할게요. 숫자로 된 1, 2, 3, 4, 5, 6, 6개가 우리의 모집단에 다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샘플을 뽑고 싶어요. 근데 샘플을 어떻게 뽑았냐? 2개짜리 샘플을 하나 뽑고 4개짜리 샘플을 하나 뽑아봤어요. 근데 간단하게 6개라는 모집단에서 2개짜리 샘플을 뽑는 모두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왜? 제가 일부러 너무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6개에서 2개짜리 샘플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6 콤비네이션 2. 6, 5, 30 나누기 1 곱하기 2니까 15개. 그게 왼쪽에 나온 15개예요. 그래서 1, 2, 1, 3, 1, 4, 1, 5가 되는 거죠.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1, 2가 뭐예요? 쉽게 표현해서 모집단에서 2개짜리 샘플을 뽑았을 때에 가능한 첫 번째 샘플은 1, 2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1, 2에 우리는 뭐가 있다?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쉽게 표현하면은 샘플 평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쭉 우리는 어떻게 하다? 15개를 다 구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번엔 4개짜리 샘플을 뽑고 싶어요. 4개짜리 샘플을. 그럼 어떻게 되냐? 6 콤비네이션 4죠.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6 콤비네이션 4의 경우의 수는 6 콤비네이션 2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5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전체 6개로 1, 2, 3, 4, 5, 6, 6개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4개짜리 샘플을 다 뽑아봤자 15개예요. 보시다시피 1, 2, 3, 4, 1, 2, 3, 5, 1, 2, 3, 6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의 노가다를 해서 죄송해요. 노가다는 표현 아니고 약간의 수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평균이 나옵니다. 2.5부터 쭉 4.5까지 나와요. 제가 오늘 딱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끝낼게요. 아주 놀랍게도 모든 표본 mean 이거 왜 이러지? mean of sample mean 이게 제가 좀 잘못 썼죠? mean of sample mean 다르게 표현하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 즉 1, 2, 3, 4, 5, 6에서 2개짜리를 뽑은 모든 표본들이 각각의 평균들이 있는데 이 평균들의 평균이 있어요. 이해가 있죠? 1.5부터 5.5까지.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게 어떻게 된다? 3.5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놀랍게도 3.5죠. 더 놀라운 거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랑 같냐? population mean과 같아요. population mean은 얼마죠?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의 평균은 얼마예요? 3.5죠. 아마 이걸 수학적으로 풀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안다기보다도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즉 우리가 비록 해보진 않았지만
4천만에서 1000명을 뽑는 모든 표본을 다 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말 몇십, 몇천, 몇 조, 몇 경개 내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probable sample mean, 가능한 샘플 민들의 모두 민을 구해보면요. 비록 우리가 정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unknown population mean, 알려지지 않은 모수, 여기에서는 모집단 평균과 같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자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4.4에서의 CLT, 즉 Central Limit Theorem의 제일 핵심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 다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요 밑에 표 나오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 15개의 샘플 민가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개의 샘플 민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김소연 학생? 김소연 학생 있죠? 사회학과 김소연 학생. 이거를 보고요. 한번 왜 왼쪽 집단의, 즉 두 개로 뽑은 집단의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와 4개로 뽑은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차이가 나는지, 이 두 가지는 평균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왜 표준 편차에서는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출석 댓글에다가 같이 남겨주도록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남기는 이런 식의 리스폰스는 전혀 채점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고 남겨주시면 좋고, 혹시 원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만약에 남겨줘도 좋으니까 편하게 생각을 하고 김소연 학생은 꼭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써 4주차의 강의를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4주차에 챕터 4가 끝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4주차가 이 정도로 진도를 나가고 4주차에서 남긴 4.4와 4.5를 5주차에서는 배우고 챕터 5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신뢰 구간과 T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한번 듣고 넘어가면 사실은 통계학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를 꼭 읽고 교과서를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질문해 주신다 그랬죠? 이메일, 카톡, 경위톡. 가급적 경위톡을 선호하지만 본인의 정보가 밝혀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메일과 카톡도 물론 좋습니다. 다만 빨리빨리 응답하는 정도는 제일 빠르고 정확한 거는 경위톡, 카톡, 이메일, 이 순서로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사회통계학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요 다음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